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철없는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했던 여자입니다. 그 철없던 인간은 본인이 돈벼락을 맞은 줄 알겠지만 사실 남편이 맞은 건 돈벼락이 아니라 날벼락이었죠.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앤틱 소품 및 가구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는데 바로 남편 한용태를 만난 거였죠.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처음엔 그 남자에게 호감이 컸습니다. 돈도 잘 쓰고 화통하고 남자다운 성격에 심지어 집안도 꽤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첫날인데 비싼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가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메뉴와 와인을 주문하는 거예요. 여유롭고 남자다운 말투와 행동, 거침없는 그 모습이 그때는 허세라고 생각되지 않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쫓아다니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모두 제가 시집 잘 간다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콩깍지에 씌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통하고 남자다운 씀씀이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대책 없고 계획 없는 낭비이자 허세일 뿐이었더군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도 않고 망하기 직전이었고 시댁이 잘 살았던 것은 맞지만 이미 남편이 여러 차례 사업을 실패하면서 시댁의 재산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결국 남편이 하던 사업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돈으로 노래방을 차렸어요. 초반에나 좀 잘되나 싶더니 나중에는 손님도 없고 맨날 자기 친구들 불러다 공짜 술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를 정리했고 남은 돈에 대출까지 좀 내서 오락실 사업인가 뭔가를 한다고 덤볐어요. 그것도 초반엔 잘 됐는데 나중에 법적 규제가 생기면서 또 망했죠. 결혼하고 나서 3번의 사업을 연달아 말아먹고 나니 시댁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제대로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들바라기였던 시부모님은 남편이 사업을 아무리 말아먹어도 응원하셨지만 연달아 망하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나니 나중에는 시부모님도 거의 넋을 놓으셨습니다. 그중 제일 막막하고 힘든 건 저였죠. 남편은 고집불통이라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업을 벌렸는데 그 뒤치다꺼리는 저도 같이 해야 했으니까요. 저도 그때 아이 출산하고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 내내 있던 때인데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때였죠. 그러다가 친정언니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언니는 형부랑 앤틱 소품 및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점이 여러 개였거든요. 거기 분점 하나를 저에게 맡아보라고 한 겁니다. 월급 사장으로요. 그렇게 저는 앤틱 가구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할 일이 없던 남편도 자연스럽게 가게에 나와 일을 거들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자리를 잡았고 저희는 그럭저럭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빚도 갚아야 하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야 했기에 늘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습니다. 장 볼 때도 조금이라도 싼 재료를 찾아야 했고 옷도 여간에선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은 아끼고 또 아껴서 쓰고요. 집안 형편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저의 선택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질구질하다며 비웃는 겁니다. 아, 구질구질해. 그걸 몇 푼 한다고 맨날 아끼고 있냐? 사람이 쓸 때는 좀 쓸 줄도 알아야지. 나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나마 밥 먹고 사는 거야. 참나, 그렇게 안 해도 밥 정도는 충분히 먹네요. 그리고 나는 쓰던 가락이 있어서 당신처럼은 못 살아.
막말로 그렇게 아등바등 산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 라는 겁니다. 저한테 고마움도 미안함도 전혀 없었죠. 남편은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밖에서 돈을 잘 쓰고 다녔습니다. 버는 사람, 아끼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쓰듯 펑펑 쓰는 사람 따로 있었던 거죠. 남편 주변에서는 그나마 와이프가 알뜰하고 생활력이 강하니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라고 했지만 남편의 귀에는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이 먹고 철딱선이라고는 아예 없는 인간이었죠. 저는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 역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어느 순간 냉랭해졌죠.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남보다 못한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이 되겠네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뒤 제사를 치르러 가족들 다 같이 만났습니다. 제사 치르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시누이가 그때 마침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누이의 남편인 시매부가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다면서 시누에게 비싼 가방도 사주었다는 겁니다. 시누는 기분이 좋아서 주식 얘기를 저녁 먹는 내내 했죠. 저는 투자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안전한 게 제일이라는 성격이라서 적금이나 예금만 합니다. 그래서 시누가 하는 말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시누는 가족이라서 알려주는 거라며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식 종목을 알려주며 좀 많이 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보 알려주는데 지금 이거 안 들어가면 바보야. 이건 그냥 돈을 주워 담는 수준이라고.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이거 몇 배는 더 오른대. 무조건 사야 돼? 평생 주식은커녕 적금 하나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 집에 와서는 저더러 그 주식을 사겠다며 돈 있으면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무슨 주식이야. 됐다 그래. 아, 지금 안 들어가면 바보라잖아. 엄청 비싼 고급 정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 아, 주영이랑 홍서방이랑 돈 엄청 벌었다잖아. 물론 이번에는 많이 벌었겠지만 그 전에 홍서방님 돈 엄청 많이 잃었잖아 주식으로. 아, 그건 까먹었어? 여태까지는 족족 날리기만 하더니 이제야 돈 좀 벌었나 보네. 근데 그 말만 믿고 덜컥 투자하면 안 되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홍서방이 이제야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을 깨우친 거지. 아, 됐고. 나는 감이 왔어. 이건 무조건 투자해야 돼. 안 하면 바보야. 나도 그런 삘이 왔다니까? 당신이 주식을 뭘 해봤다고 삐리니 뭐니 그런 소리래. 어쨌든 난 반대야. 반대 같은 소리 하네. 됐고. 돈 어딨어. 돈 내놔. 아, 왜 이래 진짜. 없다니까. 우리 이제 겨우 빚 갚고 살만해졌는데 또 망하려고 작정했어? 아, 돈 내놓으라고. 제 반대의 남편은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신문지까지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저 인간이 술이라도 처먹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떼를 쓰듯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쪼잔하게 살다 죽을 거야? 이건 기회라고. 내가 언제까지 처형 가게에서 월급쟁이처럼 일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당신은 배포가 자꾸 그릇이 조만하니까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속이 뒤틀린다고. 언니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줬더니 뭐가 어째? 우리는 언니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 뭘 고마워해. 내가 일 다 하고 가구 배달까지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데 내가 뭘 고마워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 망해서 빚만 있고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거 언니가 도와준 건데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돈 안 주면 나 이 집이라도 팔 거야. 아니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이 집이 당신 거야? 누구 맘대로?
반은 내 거잖아. 반은 내 거야. 이 집 손만 대봐. 바로 이혼이고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아, 그럼 갈라서자. 뭐? 갈라서고 반 내놔. 아니, 그 주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땡꼬집이냐고. 남편은 뭐에 홀린 것 마냥 그걸 사야 된다고 돈 내놓으라고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았죠. 저도 물러서지 않고 이혼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 참는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여태까지 사업도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였죠. 저도 이번에는 이혼하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 상태였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주식 결국 샀다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 샀다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기어코 사? 아, 신경 꺼. 이 돈은 철저히 내 돈이야. 법적으로 내 돈이라고. 뭐라고? 우리 엄마가 준 돈이니까 내 돈이지. 우리 엄마 유산. 남편이 시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다 말아먹고 남은 거라곤 시어머니 혼자 살던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내놨는데 계속 안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팔린 모양인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죠. 지네 엄마가 줬으니 지 거라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럼 나는 네 마음대로 낸 대출금 왜 같이 갚아줬니? 네 놀리면 네 빚은 혼자 갚아야지. 아,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래? 아, 좀 기다려봐. 잘 되면 우리 같이 잘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그리고 이미 샀으니 끝이야. 팔지도 않을 거지만 나 그거 어떻게 파는지도 몰라.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용미가 다 알아. 나는 모른다고. 남편은 신우가 다 해줘서 자기는 팔 줄도 모른다면서 사람 약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또 혈압이 오르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내가 계속 참아주면서 사는 게 맞나 싶은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친정 식구들에게 했고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달래주면서 누나가 열받는 건 이해하는데 이미 샀으니 어쩔 수 없다고 오릴 수도 있으니 일단 냅두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팔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화난다고 콱 이혼할 수도 없고 또 속만 부글부글한 채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 뒤에 예상치 못하게 신우랑 남편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대화가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긴 그 아파트요. 시어머니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 주겠다고는 했지만 신우가 자기는 자식 아니냐고 남편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에게 아파트 팔리면 반은 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는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마음대로 그 아파트 홀라당 팔아버리고 그걸로 신우한테 부탁해서 주식을 사달라고 한 거죠. 신우는 남편 대신해서 증권 사이트 가입도 해주고 주식도 사주면서도 그 돈이 시어머니 아파트 판 돈인 줄 전혀 몰랐대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돈의 출처를 알게 되고 난리가 난 거죠. 신우랑 남편은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엄마 아빠 돈 오빠가 사업한답시고 다 날려먹었잖아.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나. 그런데 그나마 남은 엄마 아파트 판 돈 그거라도 반 나눠달라는데 준다고 해놓고 혼자 홀라당 팔아버려?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오빠더러 미쳤냐니. 말하는 싸가지 봐라. 오빠가 오빠다워야 취급을 해주지 이 자식아. 뭐? 이 자식? 이게 진짜... 오빠 너는 양심도 없냐? 엄마 아빠 돈을 그렇게 날려먹었으면 미안해서라도 엄마 아파트는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엄마가 놔주라잖아. 주인인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다는데 네가 뭔데?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한 적 없거든? 그래, 엄마는 아들이라면 무조건 우쭈쭈 했지. 그래서 오빠가 아주 집안 살림 거덜낸 거고. 딸인 게 죄네. 뭐가 어째?
이런 것도 오빠라고. 주식 정보 알려주고 대신 사주기까지 하고. 내가 미쳤지. 야, 그 주식 지금 오르지도 않더라. 너 나한테 뻥친 거 아니야? 라면서 둘이서 정말 심하게 욕까지 하며 싸웠습니다. 저랑 심해부가 겨우 말려서 일단락 났지 하마터면 경찰까지 올 뻔했어요. 그 일로 신우와 저희 남편은 의절까지 했습니다. 신우는 다시는 저희 남편 안 보겠다고 했고 아예 연락도 두절됐죠. 남편은 자기 동생이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쓴다고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과 신우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는데 문제는 신우가 사라고 했던 그 주식이 계속 하락세였던 겁니다. 남편은 주식 사이트를 볼 줄도 모르고 신우가 대신 가입해줬는데 아이디랑 비번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종목 이름을 쳐서 나오는 가격만 확인하곤 했는데요. 매일같이 시퍼렇게 떨어져가는 숫자를 보며 신우의 욕을 엄청 퍼부어댔습니다. 아우, 또 떨어졌네. 이 미친년. 이딴 걸 정보라고 알려줘서 괜히 내 돈만 다 날렸잖아. 아우, 정말 이 집에 이거 이래서 일부러 싸우고 잠수 탄 거 아니야? 라며 남편은 모든 것을 신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고개가 가로저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주식을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있음 열받는다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주식은 누구도 꺼내지 않는 금기어처럼 되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제가 사소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제가 구질구질하게 군다고 남편이 난데없이 시비를 걸었고 그걸로 싸움이 난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 됐다. 그만하자. 더 이상은 나도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해. 뭐? 이혼? 그래. 당신처럼 쪼잔하고 구질구질한 여자랑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만 살자. 이 정도면 참고 많이 살았다. 갑자기 이혼거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여자 생겼냐고요.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혼 서류까지 떼온 겁니다. 저는 진짜 미쳤냐고 그랬고 남편은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도 줄 테니 이혼해달래요. 저랑 살기 싫대요. 누구는 지랑 살고 싶나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장난도 아니고 이혼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죠.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돼서 나중엔 진심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남편은 사람 말려 죽이려는 것처럼 계속 이혼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는데 얼마 뒤 남편이 그토록 이혼해달라고 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생긴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 신우의 말만 믿고 샀다가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바로 그 주식이 얼마 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 대박을 친 겁니다. 수익률이 무려 몇백 프로가 넘게 올랐다는 소식이 뉴스에까지 나왔죠. 남편은 그 주식을 거의 잊고 지냈다가 그 뉴스를 보고 그제야 자기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 집 한 돈을 전부 쏟아부은 데다 수익률이 엄청나니 계산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된 그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바로 저를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생겼다는 걸 알자마자 저한테 구실을 잡아서 이혼하자고 했다는 걸 깨닫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누구는 구질구질 아등바등 살고 싶었나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그렇게 힘든 형편만 안 됐어도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돈 좀 생겼다고 조강지처부터 버리려 하다니 그 심보에 치가 떨렸죠. 저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할수록 절대 이혼 못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가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너무 고점이라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5년 전 대판 싸우고 연을 끊다시피 한 신우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아, 이 기집애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빨리 팔아야 하는데. 남편은 왼종일 주식만 검색해보며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주식을 사긴 했지만 신우이가 대신 사줬기에 아이디도 비밀번호도 거래하는 방법도 몰랐던 남편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를 쳤죠. 저는 저 꼬라지가 보기 싫어 이혼을 콱 해주고 싶다가도 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에 온 전화였죠.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 어리둥절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언니. 예, 어쩐 일이에요? 오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전화 많이 했죠? 네. 5년 전에 그러고 인연 끊기로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전화 지린 건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말을 했죠. 그때 아가씨가 사려고 했던 주식 말이에요. 네, 그게 왜요? 그거 남편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왜 그때 주식 대신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엄청 올랐던데. 남편이 팔고 싶어도 방법을 모른다고 그래서 전화한 걸 거예요. 그게 많이 올랐어요? 몰랐어요? 이를 어쩌지? 왜요? 그러면서 신우가 저한테 들려주는 말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고요. 좋아. 나도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못 살겠어. 이혼해줄 테니까 당신이 말한 위자료랑 재산분할 서류에 똑똑히 명시해. 저는 남편이 제시한 금액으로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빠르게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집은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재산분할도 해야 되고 겸사겸사 내놓은 거였죠.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 서류를 내고 저는 집을 나가서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이 팔리는 대로 재산분할 돈은 받기로 약속하고요. 제가 짐 정리를 하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랑 이혼도 했고 주식은 떨어지기는커녕 그 사이 더 올랐거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더군요. 남편은 주식 사이트에는 못 들어가지만 네이버로 매일매일 주식 시세를 확인했는데 빨갛게 치솟는 그래프를 보면서 콧노래가 가득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신우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초조해하다가 직접 증권사 가서 본인 인증하고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짐을 빼서 친정으로 갔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이 날벼락을 제대로 맞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증권사에 갔던 남편은 본인 인증을 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도 다 매도를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남편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식의 비밀을요. 남편이 5년 전에 샀다고 생각했던 그 주식, 사실은 5년 전에 이미 싹 매도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5년 전에 신우랑 남편이 대판 싸웠을 때 신우가 열받아서 남편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반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반은 주식 계좌에 그대로 놔뒀대요. 그 뒤로 신우와 남편이 인연을 끊었으니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5년 동안 자기가 그 종목의 주식을 산 줄 알고 그래프를 보며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생난리 부르스를 쳤던 겁니다. 사실은 남편 앞으로 그 종목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는데 말이죠. 주식은 전혀 없고 투자금의 절반 금액만 덩그러니 주식 계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눈까디 짚고 뒤로 나자빠졌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거품 물고 졸도를 해서 구급차까지 왔다고 합니다. 수백 프로의 수익률, 돈벼락,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걸 깨달은 순간 뒤로 나자빠진 거죠. 남편에게 남은 건 시어머니 집 팔고 남은 돈, 그것도 딱 절반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죠.
가장 남편을 미치게 만든 건 내 돈인 줄 알았던 그 일확천금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겠죠. 게다가 돈벼락 맞은 줄 알고 저랑 이혼까지 하고 두둑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법적으로 약속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남편 멘탈은 완전히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반쯤 미쳐서 자기 동생을 고소한다느니 생 난리를 쳤대요. 경찰서까지 쫓아갔다는데 별다른 방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넋이 나가서 저한테 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멘탈이 완전히 나갔으니 저라도 붙잡아 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비웃으며 그 손을 단박에 뿌리쳤습니다. 가게도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했고 처음 협의한 대로 이혼은 그대로 갈 테니 재산분할과 위자료 똑바로 내놓으라고 했죠. 내가 할 말은 그게 다라고요. 남편은 마치 당첨된 로또를 눈앞에서 도둑 맞은 사람처럼 넋이 나가 몸져 누웠고 그 충격으로 정신까지 좀 이상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런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 술에 절어서는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지낸다고 하더군요. 돈벼락을 맞을 거라는 헛된 꿈, 그 꿈 때문에 자기 곁을 오랫동안 지켜주었던 조강지처를 버렸죠. 결국 그 인간은 돈벼락이 아니라 날벼락만 맞았던 겁니다. 이혼 후 우연하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그의 어깨는 한없이 쪼그라들어 있었고 초라하더군요. 그토록 비웃던 구질구질함이 그의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20년을 함께한 정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릴 법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본인이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사람과 함께 쌓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스스로 내버린 것을 알까 모르겠네요. 철없는 욕심과 허영심이 가득했던 남편과 끝을 내니 저도 좀 더 가볍고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송두리째 배신과 기만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바로 잡게 된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자기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많구나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되갚아줘야 하는지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만났을 때만 해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 의지하며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 그 남자가 좋았고 또 많이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가장 잔인한 연극 속에서 희생된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대학 시절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믿어왔던 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강세라였어요. 세라는 저랑 같은 과 동기였는데 저와는 사는 세계가 아예 다른 것 같은 친구였어요. 세라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고 집도 부자라고 했죠. 저희가 과 잠바를 맞춰 입고 다니며 떡볶이를 사 먹을 때 세라는 20살 생일 선물로 받은 차를 몰고 다니며 저는 이름도 생소한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은 평범한 집안이다 보니 돈 많고 잘 놀고 시원시원한 세라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라 덕분에 어린 나이에 가보기 힘들 것 같던 고급 칵테일바나 연예인들이 온다는 클럽에도 가보고 아버지가 예약해준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며 호캉스도 즐겼습니다. 세라는 늘 얘들아 돈은 내가 낼게. 너희는 그냥 재미있게 놀기만 해 라고 말하는
통 크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세라의 아버지는 외동딸인 세라를 어아둥둥 키우시면서도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딸에 대한 욕심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도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세라가 직접 저희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러대. 너는 머리가 비었고 별로 잘하는 게 없으니 사익감이라도 똑똑하고 잘난 놈으로 얻어야 된다고. 검사나 의사 같은 사자 직업이던가 아니면 대학 교수 쪽으로 만나라고 하네. 아빠가 나중에 그런 남자 알아서 소개해 줄 테니 결혼만 잘하래. 대신 그 전에 놀고 싶은 건 실컷 놀라고 하셨어. 연애도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 사고는 치지 말고 결혼만 아빠가 정해준 사람이랑 하면 된대. 결혼하고 나서는 조신하게 사모님처럼 살라면서. 그래서 아빠 말대로 하려고. 라며 깔깔 웃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며 세란의 아버지는 정말 특이하면서도 희한하게 개방적이신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세라의 아버지도 주구장창 말하셨지만 세라 역시도 결혼이란 감정 없는 비즈니스이자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흘려들었던 그 말이 훗날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꿈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저희는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호텔 컨벤션 센터의 연예 기획팀 직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시험 준비나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가지각색이었죠. 그런데 세라만큼은 여전히 화려한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돈 펑펑 쓰며 놀러 다녔죠. 사실 세란의 집에 돈이 많으니 굳이 취업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란의 부모님도 얌전하게 있다가 시집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졸업 후에도 친구들과 종종 만나고 어울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저에게 불쑥 말하는 겁니다. 수진아, 너는 거의 모태솔로지? 연애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내가 남자 하나 소개해줘? 아니야, 됐어. 무슨 소개야? 아니야, 진짜 괜찮은 애 있거든. 너랑 딱 어울릴 것 같아. 이 근처에 있는데 같이 만나서 놀자. 그렇게 저는 엉겹결에 세라의 손에 이끌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골목에서 작은 북카페 겸 저녁에는 와인을 파는 와인바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직업은 시인이라고 했는데 시인만으로는 생계가 힘들어 운영하는 카페라고 했죠. 이름은 박지훈이었는데 그 남자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하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한 거죠. 그 남자는 남자다운 외모에 예술가 특유의 고독한 분위기까지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분위기였기에 제 심장은 더욱 두근거렸죠. 지은 씨는 세라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좀 당황한 눈치였지만 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얘는 내 대학 동기 이수진인데 성격도 너무 좋고 천사표야. 며느리감으로 1등감이지. 너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왔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세라를 말렸지만 지훈 씨는 그런 저를 보고 조용히 웃기만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저는 사실 지훈 씨가 첫인상부터 좋았고 그 역시 제가 마음에 든 듯 했습니다. 세라를 통해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귄다고 하니 세라는 마치 자기가 큐피드라도 됐냐. 거봐, 너네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라며 호들갑스럽게 축하해 주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오다가 저희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만에 저희에게는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과 저를 반반 빼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남편은 꾸준히 시를 썼고 공모전에 당선도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컨벤션 센터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중요한 행사들을 도맡아 진행했죠.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족끼리 따뜻한 저녁을 먹고 아이의 재롱을 보며 웃는 하루하루.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8살이 됐을 무렵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났는데 세라가 본인의 약혼식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세라는 제법 많은 선을 보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상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는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집안 좋은 유능한 현직 검사라고 했습니다. 놀 거 다 놀아도 결혼은 사짜 지갑이랑 한다더니 진짜 그렇게 하네. 라며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에 그저 진심으로 세라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라의 결혼식은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들러리를 서며 진심으로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그렇게 세라는 결혼을 했고 1년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시댁이 임신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분들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갑갑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라는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삶은 세라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 같았죠. 우리 시엄마가 자꾸 나보고 임신 압박 줘서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이번 달도 소식 없냐고 맨날 그런다? 아니, 솔직히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있겠어? 자기 아들한테 있겠지. 나이도 나보다 5살이나 많고 운동은커녕 맨날 앉아서 서류만 보던 사람이라 자기 관리는 안 해서 배는 있는 대로 나오고 누가 봐도 임신이 안 되면 우리 남편 때문이지 내 탓이겠냐고. 근데 나만 잡아댄다? 남편한테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해도 내 말은 콧등으로도 안 들어. 아, 진짜 스트레스. 술 땡기네. 그러다 갑자기 제게 묻더군요. 수진아, 너 오늘 시간 되지? 밤에 좀 달리자. 내가 쏠 테니까. 아, 나는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저녁에 가족끼리 불꽃축제 보러 가기로 했거든. 그 순간 제 말에 세라가 저를 빤히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너무 묘해서 저도 그 순간 좀 당황스러웠죠. 세라는 잠시 후 표정을 고치더니 피식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너네 부부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네. 너 내 덕분에 지훈이랑 결혼해서 좋지? 고맙지. 하긴 지훈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너 알지? 여자고 남자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소개 안 해주는 거. 정말 괜찮으면 내가 만나면 되지 뭐하러 남을 소개해주겠어. 그래서 지훈이도 내가 확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가난한 시인은 결사 반대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너 소개해준 거야. 알지? 라는데 그 말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소개는 시켜줬지만 어쨌든 남편과 제가 인연이니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결혼한 게 다 자기 공이라느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제 남편과 잘 됐을 거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도 기분이 상했죠. 제가 표정이 굳어지자 세라는 막 웃으며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좀 기분이 상하긴 했어도 그냥 세라가 술이 좀 취했나 보다 하고 좋게 좋게 넘겼죠. 그 후로도 세라는 자기 남편 흉을 종종 받고 친구로서 그런 세라의 푸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라는 드디어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저 포함해서 친구들이 다 축하를 해주었는데 세라는 임신 그 자체보다는 시부모님의 압박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다는 사실이 더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힘들게 가진 아이였기에 몸조심을 하는 것 같았고 출산 후 한동안까지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워낙 힘들게 가진 아이다 보니 세라네 시부모님이 워낙 주의를 시킨다고 해서 출산 후 한참까지도 못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출산한 아이가 거의 돌이 다 돼서야 전화가 왔고 돌잔치를 저희 컨벤션 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의도 할 겸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세라는 역시 자기 남편과 시부모 욕을 했죠. 그러다가 와중에 세라에게 전화가 울렸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장난치듯 남편 욕은 하면서도 그래도 알콩달콩 잘 지내나 보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세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남편 아니야. 그럼 누구야? 방금 자기야라고. 애인이야. 남편이 아니라. 세라의 아무렇지 않은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뭐? 애인? 장난이지? 그런데 세라는 정색하며 말하더라고요. 무슨 장난? 진짜야. 한 10년 다 돼가나? 10년? 그럼 결혼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세라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분방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결혼도 한 유부녀가 아무렇지 않게 바람을 피다뇨. 게다가 이미 결혼도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라니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확 드는 겁니다. 오랫동안 친구였음에도 세라가 저런 도덕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애였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저 놀기 좋아하고 활발한 친구라는 건 알았죠. 그 순간 세라에게 너무 실망이 컸고 자연스럽게 세라와는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성격이 다른 건 괜찮지만 가치관이나 도덕관념 같은 게 다르면 아무래도 계속 친구를 하긴 힘들 것 같았거든요. 다만 세라의 아들 돌잔치를 저희 컨벤션 센터에서 하기로 했기에 돌잔치 관련 연락만 주고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요즘 세라랑 잘 안 봐? 저는 남편에게 왜 요즘 세라랑 잘 안 만나려고 하는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세라에게 10년이 된 애인이 있다는 사실도 밝히며 나와는 도덕적인 관념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요. 다만 세라의 아들 돌잔치가 있어서 그건 잘 치르고 서서히 멀어져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이 이상한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본인 인생인데.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친구 뒷담화하는 게 더 별로야. 어떻게 살든 그냥 냅둬.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무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놀라기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결혼한 유부녀가 오래된 애인이 있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왜 세라 편을 드는지 그 기막힌 이유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퇴근하고 잠시 보자는 거였죠.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수진아, 너 요즘 세라랑 연락 안 하지? 이유가 뭐야? 친구의 물음에 저는 솔직한 이유를 말하긴 좀 그래서 웃으며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요즘 일도 많고 좀 바빠서 그렇지 뭐. 근데 왜? 그런 이유 때문에 연락 안 하는 거야? 나는 다른 이유가 있는 줄. 다른 이유라니? 너 정말 모르는 거지? 세라가 말한 그 10년 된 애인 말이야. 세라의 애인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어리둥절하게 물었는데 친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실은 세라 애인이 니네 남편인 것 같은데. 그 순간 저는 머리 위에서 날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세라가 얼마 전 술에 취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세라는 원래 제 남편과 사귀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지만요. 둘이 죽고 못 살았는데 제 남편 직업이 불안정하다 보니 세란의 아버지가 결혼 반대할 게 불보듯 뻔했기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도 세라가 제 남편을 못 잊고 질척거렸고 결혼은 안 하지만 가까이 잡아둘 요량으로 저를 소개해 준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저 소개해줘 놓고 뒤에서는 계속 제 남편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고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세라에게 10년 넘은 애인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라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그 애인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이라뇨. 세라는 술김에 친구에게 그걸 고백했고 그 후 기억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미 세라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들었는데 저를 생각해서 모른 척할 수 없었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친구에게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음에도 그래도 마음 한켠엔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은 거죠. 제 눈으로 정말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고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는데 어렵지 않게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리를 강대리님이라고 저장해놨더라고요. 출판사 직원인 척 하면서요. 하지만 실상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더럽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온갖 사랑 고백과 저에 대한 험담, 그리고 남편이 세라에게 이번 달 용돈은 언제쯤? 이라며 돈까지 구걸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 관계는 물론 남편은 세라에게 돈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카페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세라가 남편 카페로 놀러 간다던 그날 두 사람이 카페의 작은 소파에서 뒹구는 짐승 같은 모습도 다 찍혀 있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죠. 근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이 두 인간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화면을 본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고 눈물을 쏟으며 몇 시간이나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겨우 진정이 된 저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던 그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계획도 털어놓았죠. 친구는 놀라면서도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곧 세라의 돌잔치가 있었기에 저는 그 돌잔치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돌려줄 아주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말이죠. 세라는 제가 일하는 컨벤션홀의 가장 큰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돌잔치 날까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라 아들의 첫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음향, 조명, 하객 답례품 하나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세라가 당신도 꼭 와달래. 옛 친구로서. 남편은 의심 없이 참석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세라 아들의 돌잔치 당일 연회장은 검사 남편의 동료 법조인들과 세라 아버지의 정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라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아내인 척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세라는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준비 많이 했겠다. 고마워. 세라의 아무렇지 않은 그 말을 듣는데 마음 같아선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꾹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잘 진행되었고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아이의 성장 동영상이 상영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감동적인 멘트와 함께 영상을 소개했고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죠. 사람들은 다 화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AV실에서 조용히 준비해둔 USB를 꽂았습니다.
빈 프로젝터 화면에는 아기의 사랑스러운 얼굴 대신 어두운 조명의 남편 작업실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영상이 잘못됐나? 라며 웅성거리는 순간 화면 가득 제 남편과 세라가 짐승처럼 나뒹구는 모습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열애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세라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화면을 꺼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세라와 저희 남편의 카톡 대화 캡처 화면이었죠. 나 임신했어. 날짜가 애매한데 우리 남편에 맞겠지? 설마 네 애는 아니겠지?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야? 만약 내 애면 어쩔래? 네 남편 버리고 나랑 살아야겠네. 헐, 우리 아빠 뒷목 잡고 쓰러질걸? 설령 네 애라고 해도 그냥 내 남편 애인 것처럼 해야지. 돌잔치 때는 꼭 와. 네 애일지도 모르니까.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라의 검사 남편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천천히 제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몹시 당황한 얼굴로 도망가려다가 붙잡혀서 멱살을 잡혔어요. 세라의 시어머니는 세라에게 다가가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이런 짓을 저질러? 라며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세라는 바닥에 처박혔고 세라의 친정엄마가 말리면서 싸움이 났죠. 세라의 아버지도 뒷목 잡고 쓰러졌고 한순간에 돌잔치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비규환을 뚫고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남편에게 용돈까지 줘가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친구 세라야. 나 속이니까 재밌었니? 누구의 애인지도 모를 네 아들 돌잔치 아주 축하한다. 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어져 벌벌 떨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이혼 소장과 상간 소장을 집어던지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비명과 고함,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그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라의 남편은 세라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아이는 바로 친자검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도 아이는 저희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세라에게 아이를 빼앗고 맨몸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역시 모든 것을 잃었죠. 그의 북카페 겸 와인바는 유부녀에게 용돈 받아 생활하는 불륜 시인의 아지트로 소문이 나 손님도 끊겼고 세라의 전 남편에게 당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혼 관련 소송을 끝내고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물론 10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겠죠. 문득문득 그날의 배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내려앉고 가슴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속으며 사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거짓 없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끔찍한 배신을 겪고 나니 세상의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와 제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를 두 번째 결혼에서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현재 제 뱃속에는 건강하게 아이도 자라고 있고 남편도 저에게 참 잘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게 좋고 행복하지만 첫 번째 결혼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안 좋고 무수한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참 기묘하고도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은 제 가게 맞은편 건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가끔씩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하기에 불편한 감정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제가 전 남편과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이유가 참 기가 막힌데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보려 합니다. 남편은 저희 카페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은 이명현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이웃가게 사장님일 뿐이었죠. 그 남자는 저희 가게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려서 커피를 사가곤 했습니다. 본인 것만 사갈 때도 있고 직원들 것까지 다 사갈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올 때도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그의 가게에 자주 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머니를 잘 챙기는 듯 했어요. 저희 카페에 오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차 종류를 시키고 뜨거울세라 조심조심 어머니께 늘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그런 대접이 익숙한 듯 보였고요. 그 남자는 인상도 좋고 성격도 싹싹했는데요. 저희 카페 단골이다 보니 자주 보게 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기계치인데 휴대폰 관련해서 뭐 물어보면 설명도 정말 잘해줬어요. 자기 매장에서 새로 가입을 해라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잘 알아봐주고 알려주고 그랬죠. 저는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 그런 모습에 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효자 남편은 별로라고들 하지만요. 저는 자기 부모에게 저렇게 잘하는 남자야말로 의리가 있고 내 가족도 챙길 줄 아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효자 같은 모습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호감을 키워가다가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도 저한테 호감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대요. 하지만 자기는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고 9살 난 딸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워낙 젊어 보이는 데다 어머니는 뵀어도 아내나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미혼인 줄 알았는데 제 완벽한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내는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별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암투병을 했고 2년 정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딸을 키우며 어머니와 사는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민서 씨는 미혼이잖아요. 저같이 애 딸린 남자 만나면 안 되죠. 라며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고백에도 여전히 그 남자가 좋았고 그 남자의 과거도 제 일처럼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정을 듣게 되니 마음속에서 어떤 모성애 같은 게 일어났고 그 남자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남자에게 이미 푹 빠졌던 거죠.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와 저는 만남을 가져보게 되었죠. 만나다가 알게 된 건데 물론 그 남자가 아이도 있고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로는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매장을 2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고 또 마당 딸린 널따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아이까지도 기꺼이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딸 혜윤이도 제 아이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의 재혼 프로포즈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혼인 제가 애 딸린 남자에게 시집간다고 하니 반대하셨지만 제가 워낙 뜻이 완고했기에 결국 포기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토록 말릴 땐 저도 다시 심사숙고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마냥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지금처럼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이라 민서 씨만 괜찮다면 결혼해서도 쭉 같이 모시고 살고 싶어.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분명 오며 가며 본 명현 씨의 어머님은 좋은 분 같았어요. 인상도 그러하고 말투도 나긋나긋 부드러우시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며칠 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아내로서 또 손녀의 새엄마로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소박하게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문득 결혼식 도중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분명 늘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분인데 그때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으셨거든요. 제가 좀 당황하자 다시 표정을 피며 환하게 웃으셨기에 그저 잠깐 지으신 표정이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그 차가운 눈빛은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빛은 앞으로 제게 닥쳐올 지옥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모두에게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퍼주면서 제 밥그릇에만 몰래 찬밥을 담아준다던가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를 락스를 푼 세탁물에 넣어 망가뜨리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머님 이 음식은 좀 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세아가 입맛이 유난히 예민한가 보네 라며 저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고 망가진 옷에 대해 물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그랬나 보다.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미안해서 어쩌니?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괜히 시어머니 부려먹고 닥달하는 며느리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도 아니고 뭔가 교묘하게 저를 왕따시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마치 너는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느낌까지 들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랑 남편은 주택 2층을 쓰고 있고 어머님과 딸 혜윤이는 1층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1층 주방에 뭘 가지러 내려왔는데 어머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통화를 하시나 싶어서 귀를 대보는데 우시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어머님은 손에 쥐고 있던 사진첩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더니 눈을 휘번덕이며 저를 쏘아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은 마치 결혼식 날 봤던 그 차가운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깜짝이야! 너 끝없이 왜 마음대로 들어와?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우시는 것 같아서 놀라서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알았니? 저는 그 살기등등한 눈빛과 목소리에 눌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방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의 눈빛과 말이 잊혀지지 않아 잠도 못 이뤘는데 다음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이중성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불편해졌죠.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하며 저를 아껴주듯이 행동했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게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혜윤이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 건지 혜윤이랑 합세해서 제가 혜윤이를 은근히 괴롭힌다는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지 않았다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아이를 심하게 나무란다던가 아이를 귀찮게 여긴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죠. 왜냐면 혜윤이를 내 속으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려고 하고 잘 챙겨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혜윤이가 저한테 너무 냉랭하게 나오고 할머니한테만 자주 가는 겁니다. 혜윤이가 10살 정도 되니 어리긴 하지만 요즘은 사춘기도 워낙 빨리 온다고 하니 그런 건가 보다. 또 나를 받아들이기 아직은 힘든가 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친해져야겠다 생각하며 저도 노력을 했는데 뒤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 허탈하고 억울하고 씁쓸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꾸 어머님과 혜윤이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혜윤이 아직 어린애야. 나한테 혜윤이 정말 중요하고 혜윤이한테 마음 좀 써줘. 나도 노력하고 있어. 혜윤이가 울더라.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돼. 나 정말 혜윤이한테 노력하고 있어. 오히려 혜윤이랑 어머님이 나를 왕따시키는 기분마저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머님 말만 듣고 그러지 마.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알겠어. 그만 얘기하자. 남편은 저보다는 어머님과 혜윤이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혜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것도 다 어머님이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만 해도 혜윤이랑 종종 만났는데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애한테 자꾸 제 이간질을 하고 욕을 하는지 뒤늦게 혜윤이가 저를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상황이 너무 힘들었죠. 저는 어떻게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거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몰래 설치를 했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엉뚱한 또 너무 충격적이고도 기막힌 대화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없을 때 나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죠. 다음 주에 우리 서정이 기일인 거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재혼하니까 어때? 좋으냐? 예? 별거 없지? 괜히 혜윤이한테 상처만 주는 꼴이고 걔가 너 없을 때 혜윤이한테 얼마나 찬바람인 줄 아냐?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애한테 냉랭하게 하니까 애도 경계를 하지. 네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라니까. 너는 그렇게 순진에 빠져서 내 보기엔 저거 네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문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는 미혼인데 애 딸린 남자도 괜찮다고 얼씨구나 재혼하자고 하겠니? 네가 가게도 2개나 운영하고 넓은 집 산다고 하니까 돈 꽤나 있는가 보다 하고 엉겨붙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랑 사귀고 나서야 제가 다 얘기한 건데요. 아이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순진에 빠진 소리를 하냐? 그리고 너 명심해라. 네 가게며 이 집이며 다 내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이만 사랑하니 어쩌니 그 난리를 쳐서 부모도 없는 너 마음으로 품어주고 자식처럼 대한 거다. 우리 서정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다른 여자. 아휴, 우리 서정이만 안 됐지. 이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됐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했으니 그 책임도 네가 져. 봐라, 싹수 노을에서 결혼하자마자 혜윤이 찬밥 신세하는 거. 내가 지금은 가만히 지켜보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한테도 얼마나 싸가지 없이 구는 줄 아니? 아니다 싶으면 너도 그만하고 이혼해.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서정이라니 대화의 내용으로 보자면 남편의 전처 이름 같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죽은 전처의 엄마인 것처럼 섭섭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게 됐죠. 두 사람이 평범한 모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CCTV 영상을 들이밀며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죠.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전 장모님이었던 거죠. 죽은 전처의 엄마요. 남편은 원래 고아였고 20살 때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장 사장님의 딸이었던 서정 씨와 눈이 맞았대요. 고아 출신에 가진 것도 없는 남자라 서정 씨의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뱃속에 아이까지 가지면서 몰아붙였나 보더라고요. 결국 둘은 결혼했고 혜윤이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공장은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서정 씨와 혜윤이까지 넷이서 살다가 남편의 전처인 서정 씨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정 씨는 죽으면서 남편에게 우리 엄마 꼭 모시고 살아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장모님은 그때부터 사위인 저희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며 휴대폰 가게 2개를 차려주고 사업자금도 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장모님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남들한테는 그냥 엄마랑 아들이라고 하고 지낸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 눈이 맞아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 장모님은 대놓고 말릴 수는 없었지만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허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막상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 살다 보니 자기 딸 생각도 나고 제가 눈에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 이간질을 하고 교묘하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속일 수 있느냐고 나를 사랑하긴 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들어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랑은 개뿔. 명연이는 우리 서정이 말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 너는 그냥 우리 혜윤이 잠시 키워줄 사람에 불과해. 주제 파악 똑바로 해. 그 잔인한 말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했고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인 거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선택을 해야지. 어머님인지 아니면 난지. 남편이 어머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남편이 저를 선택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선택하겠다고 했죠.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며 저랑 혜윤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면 어머님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은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론 그 얘기를 전하니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고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정이가 알면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여자 생겼다고 나를 버리냐며 친엄마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냐며 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어머님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죽은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주었고 저는 그 돈을 받고 담담히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술 먹고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꼭 돌아간다고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이명현 씨, 그럼 어머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이미 이혼도 했고 남남이야. 내가 왜 당신을 기다리겠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내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걸 이해해줘. 비겁한 변명하지 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 장모님을 엄마처럼 모시면서. 죽은 아내 그림자 붙잡고 그렇게 살라고. 나는 이제 당신한테 만정 다 떨어졌고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연락도 하지 마.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물론 가게가 가깝다 보니 오며 가며 어쩔 수 없이 마주치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이혼 후 마음을 정리하며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를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전 남편은 저희 가게에 와서 묻더라고요. 결혼한다며? 어떤 사람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해줘야 돼? 알 필요 없잖아. 그래, 그렇지. 잘 살아.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야. 걱정 마.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전 남편은 축의금이라며 봉투 하나를 몰래 놓고 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뱃속에는 소중한 아이도 있고요.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불쌍한 척을 하지만 제 보기에 그는 그저 비겁하고 나약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사랑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꿀 용기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결국 죽은 아내의 유령과 그 유령을 등에 업은 장모님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현실을 택한 겁니다. 가끔 마주치는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미소 대신 깊은 그늘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가게를 찾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을 챙기는 살가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투자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오는 채권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용서하고 기다렸다면 저는 평생 죽은 사람의 그림자와 싸우며 그 기괴한 관계의 한요로 살았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제 뱃속의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을 선물해 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